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고을 장터에는 해가 뜨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소월, 꽃다운 나이였으나 그 처지는 참으로 처량했지요. 소월의 옷차림만 보아도 누구라도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왔을 저고리는 이미 잿빛으로 발해 있었고 남색 치마 역시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발에는 집신 한 켤레가 걸려 있었으나 바닥이 다 닳아 맨살이 드러나 보였지요. 아침 해가 동쪽 산마루를 넘어오면 소월은 늘 장터 한쪽 느티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굴빛은 수심에 젖어 있었으나 지나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간절했지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며 소월은 조심스럽게 읍소했습니다. 어르신, 가련한 이 몸에 자비 좀 베풀어 주셔요. 하루 종일 굶은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터를 오가는 이들의 반응은 매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못 본 채 고개를 돌렸고 또 어떤 이는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지요. 젊은 처자가 손발 멀쩡한데 구걸이나 하고 있구나. 차라리 품이라도 팔아서 밥을 얻어먹을 일이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소월의 뺨에는 붉은 기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는 수치심보다 더 큰 고통이었지요. 고개를 더욱 숙인 채 소월은 다시 간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잘것없는 몸이 눈에 거슬렸다면 용서해 주셔요. 하루 연명할 양식만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소월은 자기 몸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간혹 동정 어린이들이 던져주는 엽전 몇 푼이나 식은 밥 한 그릇을 받으면 제일 먼저 더 가련한 이들을 찾아가 나누었지요. 장터 저편에는 소월보다도 더 힘겨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앓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조차 말라버린 젊은 과부, 지팡이 없이는 일어서지 못하는 백발의 노인, 추위에 떨며 웅크린 어린아이들. 소월은 받은 음식을 건네며 따뜻한 말을 더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드셔요. 따뜻하니 속이 조금은 편해지실 거예요. 아가야,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 그러고 나서야 남은 것을 조금씩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때로는 정작 자기 몫이 남지 않는 날도 있었으나 소월은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미안해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요. 이런 소월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인근 절의 법륜 스님이었지요. 스님은 때때로 장터를 거닐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는데 소월의 행실에서 범상치 않은 덕성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월이 평소처럼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법륜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소월은 놀라 급히 일어나 정중히 절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보잘것없는 몸이 스님의 길을 가로막았네요. 법륜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내 마음 씀씀을 내가 늘 보아왔노라. 제 배고픔보다 남의 굶주림을 먼저 헤아리는 그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지. 소월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들었던 꾸지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지요. 스님, 제가 무슨 보살이란 말씀을 듣겠어요. 그저 하루를 버티려고 구걸하는 거지일 뿐인데요. 겉모습이 누추하다 해서 마음까지 천한 것은 아니니라. 화려한 옷을 입고도 속이 더러운 자가 참 거지이지. 너는 가난하되 마음은 부처와 같으니 머자나 복이 따를 것이야. 스님의 말씀을 들은 소월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난 듯 했지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약한 몸이지만 말씀은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날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소월이 얻은 것은 엽전 서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니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소월의 가슴 속에서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며칠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일 퍼붓는 장맛비 탓에 장터의 발길이 끊기자 소월이가 얻을 수 있는 양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끼니를 못한 소월은 기운이 다해 느티나무에 기대 앉아 있기조차 힘들었지요. 눅눅한 공기는 몸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낡은 저고리와 치마는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었고 야위어진 얼굴은 한층 더 창백했습니다. 드문드문 지나가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보았으나 비에 젖은 거지의 꼴을 본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 오는 날에도 나와 있네. 참 딱한 일이지. 저런 것들은 끈질기다니까. 비가 와도 앉아 있으니 귓가에 꽂히는 수군거림은 바늘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반박할 힘조차 없었지요. 5시가 넘어설 무렵 끝내 버티지 못한 소월은 느티나무 밑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지는 순간에도 어린아이들과 늙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 노인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걱정뿐이었지요. 그때 장터 저편에서 지게를 맨 사나이가 다가왔습니다. 30 남짓 되어 보이는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져 있었으며 장돌뱅이 노릇으로 단련된 몸집이 억셌습니다. 바로 고을을 떠돌며 장사하던 기룬이었습니다. 기룬은 평소에도 소월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거지라며 외면했지만 그는 남은 음식을 아이와 노인에게 나누어주는 소월의 마음씨에 감탄하곤 했던 것이지요. 쓰러진 소월을 본 기룬은 지게를 내려놓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셔요. 아가씨. 어깨를 흔들자 소월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잘것없는 몸이 길을 막았네요. 무슨 소리를 하시오.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지요. 기루는 서둘러 지게에서 질그릇 하나를 꺼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죽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지요. 자, 이거 좀 드셔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기루는 소월을 나무에 기대어 앉히고 정성껏 숟가락을 떠주었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어르신 은혜를 받을 수는 없지요. 차라리 저기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은 아가씨가 더 급해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먼저 기운부터 차리셔야지요. 기룬의 단호한 말에 소월은 더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따뜻한 음식이 목에 넘어가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고생과 서러움 그리고 뜻밖의 따스한 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른 까닭이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월의 진심 어린 말에 기루는 오히려 미안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가 평소에 어찌 사는지 내가 다 봤소. 제 몫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마음씨, 그런 분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죽을 다 비우자 소월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기루는 옆에 앉아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예, 말씀하세요. 아가씨 나이면 시집갈 나이인데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셨소? 소월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을 어려서 여의고 혼자 남았어요. 의지할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어 이렇게 지내고 있지요. 기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소? 젊은 사람이 남의 동정만 바라고 살 수는 없는 법이지요. 소월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저도 알지요. 하지만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그렇지 않소. 사람은 배우면 달라지는 법이지요. 아가씨는 마음도 곱고 말씨도 단정하니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소? 장사라니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기루는 환하게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늘려가면 되지. 내가 아는 요령을 가르쳐 줄 테니 한번 해보시오. 남의 동정이 아니라 아가씨 손으로 일어서는 거요. 기룬의 말에 소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를 겨우 이어왔지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스며든 것이지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아가씨 같은 분이면 분명 잘할 거요. 그날 밤 소월은 모처럼 눈을 감으며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기룬의 격려를 받은 소월은 이튿날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장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미천이 있어야 했지요. 그동안 구걸로 모은 돈이라고는 겨우 엽전 12푼이 전부였습니다. 기룬은 소월에게 장사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소월아, 장사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욕심내어 비싼 물건을 팔려 하지 말고 사람들이 꼭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소월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일러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풀빵이나 떡 같은 간식거리가 좋을 게다. 장터에 나온 이들이 출출할 때 쉽게 찾는 게 그런 것들이지. 기룬의 조언에 따라 소월은 엽전 12푼으로 주막집에서 풀빵 8개를 사왔습니다. 갓 구워낸 풀빵은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어 장터에서 인기가 좋은 간식이었지요. 소월은 장터 한 구석 늘 앉아 구걸하던 느티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폈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땅에 깔고 그 위에 풀빵을 가지런히 놓으니 소월의 첫 좌판이 차려졌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지요. 지나가는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보게. 어제까진 구걸하던 계집이 오늘은 장사치 노릇을 하네. 거지가 파는 걸 누가 먹겠어. 더럽기만 할 텐데. 제대로 된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데 저 아이가 뭘 알겠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소월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룬의 말을 떠올리며 꾹 참았지요. 남의 동정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도록 풀빵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소월은 지나가는 이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따끈한 풀빵이에요. 방금 주막집에서 가져온 거라 맛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치며 가버렸지요. 거지 계집이 파는 걸 누가 먹나. 어제는 손 벌리더니 오늘은 떡 장수라니. 오시가 다 되어갈 무렵 소월은 점점 낙심했습니다. 역시 나 같은 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지요. 바로 그때 장터 저편에서 기룬이 걸어왔습니다. 소월아, 첫날은 어떠하냐? 소월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역시 저는 허허, 세상에 첫날부터 잘 되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장사는 믿음을 쌓는 일이라 하지 않았던가. 기룬은 옆에 앉으며 다정히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지. 그러니 먼저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직접 풀빵을 먹어보거라. 그리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맛을 보라 권해보아라. 맛있다 싶으면 자연히 돈을 내고 사갈 테지. 기룬의 조언을 들은 소월은 용기를 냈습니다. 풀빵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니 달콤한 팥소가 퍼졌지요. 지나가는 이들에게 정성껏 권하자 한 아낙네가 호기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맛있네. 예, 주막집에서 방금 가져온 거라 따끈하고 맛있습니다. 그럼 하나 다오. 값은 얼마냐? 한 개에 엽전 2푼입니다. 소월의 생애 첫 장사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엽전 2푼을 받아든 손이 떨렸지요. 구걸로 얻은 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힘으로 벌어들인 정당한 대가였으니까요. 아낙네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다른 이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하나 주게. 이거 참 맛이 좋구나. 하나 더 줘.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소월은 마침내 풀빵을 모두 팔았습니다. 8개를 팔아 엽전 16푼을 벌었지요. 미천 12푼을 빼면 4푼의 순이익이 남았습니다. 비록 작은 돈이었지만 소월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구걸로 얻은 동정과는 전혀 다른 무게였지요. 뿌듯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은 기룬을 찾아가 깊이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기룬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월아,
내가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히 장사하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보답이지. 잊지 마라. 장사는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그날 밤 소월은 모처럼 마음 편히 눈을 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에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지요. 소월이 장사를 시작한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풀빵 서너 개도 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10개쯤 준비해도 해걸음 무렵이면 동이 날 만큼 팔리게 되었지요. 소월의 정직하고 친절한 마음씨가 장터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덕분이었습니다. 소월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주인 김씨 영감은 처음에는 거지 출신이라며 못마땅해했지만 이제는 소월의 성실함을 보고 감탄하며 좋은 풀빵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소월아, 오늘 건 유난히 맛이 좋을 게다. 손님들이 반길 거야. 고맙습니다, 영감님. 늘 좋은 것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껏 허리를 굽히자 영감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던 때는 이미 지나갔지요. 어느 날 소월이 좌판을 펼치고 있는데 인근 절의 법륜 스님이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소월 앞에 멈춰서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소월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느냐? 소월은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절했습니다. 스님, 평안하셨습니까? 스님 말씀 덕분에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구걸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장사를 하니 보기 좋구나. 스님은 좌판이 풀빵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보자기 위였지만 풀빵 하나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지요. 소월아, 장사를 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스님, 저는 손님들이 기뻐하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판 풀빵을 드시고 맛있다 하실 때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옳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쌓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게 돈을 내는 건 풀빵을 믿어서가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믿기 때문이지. 스님의 말씀은 소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막연했던 장사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듯 했지요. 스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믿음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항상 정직하거라. 좋은 건 좋다 하고 그렇지 못한 건 솔직히 말해야 한다. 남을 속이려 드는 순간 잃은 믿음은 다시 얻기 어렵다. 법륜 스님은 풀빵 하나를 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월아, 돈을 벌게 되더라도 내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어려운 이들을 도울 마음을 늘 간직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스님이 떠난 뒤 소월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풀빵을 고를 때도 한결 신중했고 손님에게도 더욱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소월아, 이 풀빵이 다 똑같이 맛있느냐? 예, 어르신. 대부분은 맛있지만 이건 팥소가 조금 덜 들었어요. 대신 값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 정직한 대답에 손님은 웃으며 도리어 정가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직한 장사꾼이 드물다는데 어찌 값을 깎겠느냐. 앞으로도 자주 오마.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소월의 평판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녀의 풀빵을 찾았지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도 소월을 주목했습니다. 감탄하며 칭찬하는 이도 있었고 속으로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지요. 그러나 소월의 성실한 만큼은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월은 하루에 엽전 10여 푼씩 벌 수 있었습니다. 거지 시절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하지만 소월은 법륜 스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번 돈의 일부를 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따로 모아두었지요. 어느 날 저녁 소월은 예전에 몸을 의탁하던 거지들의 움막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굶주린 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소월은 그들에게 따뜻한 풀빵과 엽전 몇 푼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월아, 고맙다. 내가 잘 되니 우리도 기쁘구나. 할머니, 제가 어려울 때도 많은 걸 받았지요. 이제는 제가 도와야지요.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월아, 장사하는 내게 한마디 해주마. 요즘 장터 큰 상인 최만보기가 곡식을 죄다 사들여 창고에 쌓아둔다더라. 흉년이라도 들면 큰 돈을 챙기려는 수작이지. 옆에 있던 젊은 거지 하나도 거들었습니다. 또 들으니 북쪽 마을에 새로 장이 선다더라. 소월아, 내 같은 아이가 먼저 가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소월은 그 말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람들은 거지들을 우습게 여겼지만 장터 소문을 가장 먼저 듣는 것도 이들이었지요. 그날 밤 움막을 나서며 소월은 생각했습니다. 장사는 단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구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길이 열리는 거지. 그렇게 소월은 정직한 장사꾼이자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처녀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월이라는 이름은 이제 믿음직한 장사꾼, 곱디고운 마음씨를 가진 아씨로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소월의 장사가 날로 번창하자 장터 큰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못마땅해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곡물상 최만복이었지요. 최만복은 40줄에 들어선 장돌뱅이 출신 상인으로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키는 작고 배가 불룩 나왔으며 언제나 비단 옷을 걸치고 오만한 태도로 사람을 대했지요. 어느 날 오전 그는 자신의 전방 앞을 지나다가 소월 좌판 앞에 모여든 손님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 자기 가게 앞을 지나가던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보자기 좌판에 몰려 있는 것이었지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거지 계집이 장터를 어지럽히는구나. 곁에 있던 전방 사내가 잽싸게 맞장구 쳤습니다. 주인 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 어찌 상인 행세를 하겠습니까? 보기에도 거북합니다. 최만복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대대로 장사를 해온 집안 출신인데 거지 출신 소월이 칭찬받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그는 주막집 김씨 영감을 찾아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김 영감, 자네는 어찌하여 저 계집애에게 물건을 대주나? 거지 출신이 파는 걸 누가 믿고 먹겠는가? 김씨 영감은 난처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최 어른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소월이는 참 성실한 아이지요. 돈도 어김없이 치르고 영감도 참 순진하구먼. 저런 것들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른다네.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게야. 위협 섞인 말투였지만 김씨 영감은 끝내 소월과의 약속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최만복은 이번에는 직접 나섰습니다. 어느 날 소월이 장사를 하는데 그는 산에 며칠 거느리고 좌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사람들. 큰 소리로 외치며 모여든 손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계집이 누군지 아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장터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소. 그런 것이 파는 풀빵을 어찌 드실 수 있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지 계집이 파는 물건은 더럽기 짝이 없소.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소월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지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요. 저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거지가 무슨 정직을 안다고 그러느냐. 조롱에 몇몇 손님들이 주춤했지만 평소 소월을 아는 단골 손님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어른, 그건 지나친 말씀이지요. 소월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하는지 우리가 더 잘 아오. 맞아요. 소월이 풀빵은 언제나 깨끗하고 맛있어요. 그러나 최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게요. 저런 천한 것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소. 그날 이후로 그는 소월을 괴롭히려 여러 수를 썼습니다.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풀빵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까지 했지요. 하지만 소월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히, 더 정직히 손님을 맞았습니다. 믿음은 거짓으로 얻는 게 아니지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늘 되새기며 한결같이 장사했지요. 어느 날 단골 안악내가 소월을 위로했습니다. 소월아, 최 어른이 뭐라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저 정성으로 장사할 뿐이에요.
소월의 꿋꿋한 모습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응원했습니다. 최만복이 아무리 방해해도 소월의 장사는 도리어 더 번창했습니다. 억울한 처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더욱 좌판을 찾아주었기 때문이지요. 큰 상인이라는 자가 어찌 어린 처자 하나를 저리 괴롭히나, 소월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리 구박하는가. 여론은 점점 소월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최만복의 계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요. 최만복은 작전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분통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 잠시 물러섰을 뿐, 언젠가 반드시 소월을 몰아내리라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소월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에 진짜 단골 손님과 거칠의 손님을 가려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진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지요. 최만복의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은 소월은 더욱 성실히 장사에 힘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뀔수록 그녀의 장사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지요. 처음에는 풀빵 몇 개로 시작한 좌판이 이제는 장터 한켠에서 제법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풀빵뿐 아니라 약과 인절미, 송편 같은 떡이며 과자까지 들여놓았고, 부녀자들이 자주 찾는 바늘과 실 댕기며 놀이개 같은 소품도 함께 팔았지요. 그 변화는 차림새에도 드러났습니다. 남루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깨끗하고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정갈했고 제법 상인다운 풍모를 갖추게 되었지요. 이제 장터 상인들도 소월의 솜씨를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님을 대하는 소월만의 방식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어서 오셔요, 아주머니. 오늘은 약과가 특히 맛있습니다. 소월은 단골 손님마다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단 것을 좋아하는지, 누가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는지, 심지어는 집안 어른들이 무엇을 즐겨 찾는지까지 알고 있었지요. 소월 아씨는 참 대단하네. 우리 영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씨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이제 사람들은 소월을 소월 아씨라 불렀습니다. 더 이상 거지 출신이라 업신여기지 않았지요.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 변함없는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월의 성공은 장사 솜씨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해 가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습니다. 곡식값은 치솟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잊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요. 그때 소월은 자신이 모아둔 곡식을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쌀과 보리를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었지요. 소월 아씨, 이렇게 하시면 아씨만 손해 아닌가요? 걱정하는 이들에게 소월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웃이 굶는데 어찌 혼자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이지요. 그 선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을에는 과거를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들이 많았는데 책값과 종이값도 마련하지 못해 공부를 이어가기 힘든 형편이었지요. 소월은 그들을 위해 붓과 먹, 종이와 벼루는 물론 책까지 마련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월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저라는 선비들에게 소월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갚을 것 없어요. 다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어 백성을 잘 보살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씨는 곧 고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소월 아씨 같은 분이 우리 고을에 있다는 게 자랑이지요.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남의 아픔을 더 잘 아는구나. 소월의 가게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고 먼 고을에서까지 물건을 사러 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손님을 맞이했지요. 어느 날 소월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좌판이 아니라 점포를 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장터 한편에 작은 건물을 얻어 소월상점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업날 고을 사람들이 몰려 축하를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와서 인사를 건넸고 예전엔 업신여기던 이들마저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소월 아씨, 참 대단하십니다. 거지에서 이렇게 큰 상인이 되시다니요. 고맙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만복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상점 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주마. 최만복의 질투와 원한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정직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나아가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소월은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거지에서 존경받는 상인이 되기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월의 장사가 번창하는 동안 최만복의 마음은 질투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소월을 해치기보다 더 교활한 방법을 택했으니 흉년을 틈타 한몫 잡으려 한 것이지요. 그의 여름, 오랜 가뭄에 농사는 줄줄이 망했습니다. 벼와 보리, 조와 콩이 타들어가자 백성들은 끼니 걱정에 시름하였지요. 이때 최만복은 곧장 근처 고을에서 곡식을 사들여 창고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창고에 쌓인 곡식을 바라보며 그는 흡족해했습니다. 계산으로는 평소에 서너 배는 거뜬히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과연 곡식값은 치솟았습니다. 쌀 한 섬이 은 3냥이던 것이 은 10냥까지 올랐고 보리와 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한 끼도 잊기 어려운 판이었으나 최만복은 창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더 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어른, 굶어 죽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다 파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방 사내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최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더 올라야지. 그때 팔아야 이익이 크다. 그 사이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쓰러지고 노인들이 며칠을 굶어 기력을 잃었지요. 어떤 집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삶아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소월은 자신이 모아둔 곡식을 내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으나 따뜻한 마음은 큰 위안이 되었지요. 소월 아씨, 고맙습니다. 아씨 덕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씨는 참 살아있는 보살이십니다. 반대로 최만복에 대한 원망은 커졌습니다. 저놈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안 판다더라. 사람이 굶어 죽는데 어찌 그리 매정할 수가 있나. 백성들의 하소연은 마침내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 고을의 원님 박정원은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뭐라? 최만복이 곡식을 감추고 팔지 않는다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원님. 값만 더 오르기를 기다린다 합니다. 박 원님은 크게 놀라 당장 불러들이라 했으나 최만복은 병을 핑계대고 열흘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이라 수상하구나. 의심을 품은 원님은 새벽녘 아전들과 함께 최만복의 창고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산더미 같은 곡식이 쏟아져 보였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곡식을 쌓아두다니. 박 원님의 호통에 최만복은 땀을 흘리며 더듬었습니다. 원님, 이건 제가 정당하게 사들인 것이오. 정당하게 샀으면 왜 내다 팔지 않느냐? 더 올려받으려는 속셈 아니고 무엇이냐? 원님의 추궁에 최만복은 더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최만복,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을 외면하였다. 이 죄는 가볍지 않다. 박 원님은 창고 곡식의 일부를 관해서 거두어 원래 값으로 백성들에게 풀게 했습니다. 당장은 굶주림을 면하게 하려 한 것이지요. 또한 최만복에게는 한동안 장사에서 손을 떼고 깊이 반성하라 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만복의 이름은 곧 불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굶는 백성 두고 곡식을 숨긴 자라니 저자가 무슨 장사꾼이냐. 돈만 아는 자에게 누가 다시 곡식을 맡기겠는가. 거래하던 상인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최 상인, 이번엔 거래를 못하겠소. 백성들 눈이 무서워 전방 사내들마저 떠나갔습니다.
주인어른 죄송하오. 이 집은 앞날이 없을 듯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창고와 집안이 그대로였으나 장사꾼에게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잃으니 발붙일 곳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탐욕은 재산을 먼저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는 법이지. 한편 소월은 이 소식을 듣고 착잡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자라 해도 몰락을 기뻐할 수만은 없었지요. 다만 굶주린 백성들이 곡식을 얻어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악한 마음은 끝내 제 몸을 해치는구나. 소월은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떠올리며 정직과 성실이 삶의 근본임을 깨달았습니다. 최만복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신뢰 없는 장사꾼의 대명사로 삼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의 길은 더욱 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만복의 탐욕이 드러난 뒤 고을에는 조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에서 풀어낸 곡식 덕분에 굶주림을 면한 백성들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한편 소월의 선행은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만복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창고와 전방이 서 있었으나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데 곡식을 감춘 자라니 저 집 물건을 어찌 믿고 사겠나. 장사는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을 스스로 끊어먹은 게야. 백성들의 말은 칼날 같았고 거래하던 상인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전방 사내들도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가자 넓던 점포는 썰렁해졌지요. 최만복은 돈을 쥐고도 쓸 곳을 잃었고 사람들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월의 행보는 더욱 빛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정원 원님은 소월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당에는 고을 유지들과 선비들이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소월이 공손히 절을 올리며 서 있었지요. 소월아, 앞으로 오너라. 원님의 부르심에 소월은 조심스레 걸어 나와 다시 깊이 절했습니다. 위엄 있는 원님 앞에서 소월은 더욱 겸손했지요. 소월, 본디 너는 장터에서 구걸로 연명하던 처지였으나 이제는 어찌 되었느냐.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있지 않더냐. 소월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원님, 이 모든 것이 제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옵니다. 기룬 어른의 도움과 법륜 스님의 말씀, 그리고 고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박 원님은 흡족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겸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덕이지. 하지만 스스로의 성실과 정직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니라. 그때 군중 속에서 몇 명의 젊은 선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소월이 도움을 주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들이었지요. 이번 과거에서 급제하여 막 벼슬길에 오른 참이었습니다. 그중 한 선비가 소월 앞에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소월 아씨의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저희가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씨께서 나누어 주신 책과 문방사후 덕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비가 뒤이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곡식과 책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벼슬길에 올라 백성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아씨의 덕이라 하겠습니다. 소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낭군들께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힘을 보탠 것뿐이지요. 박 원님은 이 광경을 보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선행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소월이 어려운 일을 돕자 그 덕이 고을 전체의 복으로 돌아온 것이니라. 이때 법륜 스님이 사람들 틈에서 나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탐욕은 제 몸을 무너뜨리고 선행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 하였거늘 소월이 바로 그 증거이지요. 스님은 소월을 바라보며 자애로운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소월아, 이제 너는 남의 아픔을 알고 나눔을 실천하는 참된 보살이 되었구나.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사람들은 모두 소월을 향해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소월 아씨는 우리 고을의 자랑이야. 참으로 훌륭한 분이지. 박 원님은 소월의 덕행을 기리며
비단과 은 열량을 하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소월은 다시금 절하며 답했습니다. 원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장사하고 이웃을 돕는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소월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다른 고을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지요. 그러나 소월은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백성들은 오히려 소월을 찾아와 의견을 물었고 이웃 간 다툼도 그녀가 나서면 풀리곤 했습니다. 한편 최만복은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아무리 돈을 쥐고 있어도 거래할 이가 없었고 찾아주는 손님조차 끊겼습니다. 장사꾼에게 가장 큰 자산은 곡식도 돈도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이미 그를 곁에 두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 저녁 소월은 상점 문을 닫으며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지로 시작해 존경받는 상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은혜가 있었음을 떠올렸습니다. 기룬의 따뜻한 손길, 법륜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고을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길이었지요. 정말 감사한 일들이구나. 소월은 마음속으로 모든 은인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직과 성실, 나눔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지요. 달빛이 소월의 상점을 비추었습니다. 그 고요한 빛 속에서 소월은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남을 돕는 삶이었지요. 한때 장터에서 구걸하던 가련한 처녀가 이제는 고을의 귀감이 되어 많은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야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지요.